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 7권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한일협정과 그 협정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한일회담 반대 운동 후 박정희가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는 구실을 만드는지 알아본다. 한일회담은 한국 정부로 봐서는 누가 맡든 간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일협정의 경우 민족 감정이라는 게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지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다. 한일회담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1960년대 초나 전반기에 안 할 수 없었고 또 할 수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4월 혁명 이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인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미국의 원조 정책이 바뀌어 1950년대에는 한국 경제에서 미국의 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58년경부터 원조 정책을 전환해 그간 무상으로 주던 것을 축소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차관을 얻어 쓰고 수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걸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하게 원한 점도 작용한다. A급 전범으로 수감된 바 있었던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가 1957년 정권을 잡는데 이 사람은 친미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었다. 1960년에 미국과 한층 관계를 강화한 미일신안보 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며 기시 노부스케가 물러나고 그의 후임으로 이케다 하야토 수상이 정권을 잡는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는 한국의 반공 정권을 일본이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하야토 수상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야토는 남한의 반공 정권이 공산화되면 일본에도 영향이 있다며 케네디의 의견에 동조한다.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구상에서 핵심 축인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했다.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쫓겨간 후 미국은 중국 본토를 중국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마오쩌둥의 중국 본토를 중국 정부로 인정하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1962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타결하려고 했으나 박정희의 민정 참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고 후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1963년에는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며 지나간다. 1963년에는 이렇게 공치고 1964년 3월에 한일 회담을 구체화하려는 순간에 엄청난 기세로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결국 1965년 6월에야 조인하고 8월에 비준하고 연말에 정식으로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된다.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강한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일까? 우선 친일파를 지지 세력으로 둔 이승만 정권에서조차 일본의 강경책으로 나섰었다. 1953년 쿠보타가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망언 이후 한일 회담은 4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다. 반공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된 반일 운동은 나중에는 민중의 반일 감정을 이용한 정권 유지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지만 장면 정부의 짧은 존속 기간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 한일 회담을 진행하던 기간 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 장면 정부의 한일 회담은 중단된다. 박정희 군사 정부의 한일 회담은 평화선과 청구권 문제 등에서 군사 정권의 미숙성, 굴욕의 저자세, 졸속 처리의 문제를 드러낸다. 1961년 7월 초 동남아 지역 친선사절단장으로 최덕신 중장이 출장을 갔는데 그는 7월 22일에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평화선 철폐를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평화선 철폐는 나중에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 군사 정권 쪽에서 평화선 문제와 관련해 국계 관례를 제대로 연구한 것 같지 않다. 본격적인 한일 협정에 들어가면서 박정희 정부는 배상 문제를 포기하는 협상을 추진한다. 1961년 11월 12일 박정희와 이케다 하야토 수상의 회담에서 박정희 의장은 청구권 문제의 성의를 보여준다면 자유당 정권 같은 막대한 금액의 청구권은 요구하지 않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배상 등도 요구하지 않을 작정이다라고 말했다. 일제의 침략과 강점, 만행에 대해 처음부터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언사이다. 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정부가 충분히 조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배상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 한국과 중국처럼 가장 일본에게 크게 당한 두 나라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일본은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부 특별 고문을 회유시켜 한국과 중국은 조인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1951년 4월 23일 한국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시다 시게루와 존 포스터 덜레스가 체결한다. 결국 일본에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무자비하게 35년의 지배를 받고도 배상 한 푼 못 받은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상황인데 박정희 정부는 너무 빨리 배상 문제를 포기하고 청구권 협상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청구권 협상조차 바로 액수 문제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좋은 조건으로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다 보니 군사정부는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나 문화재 반환 문제 같은 것엔 관심도 갖지 않고 무대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 반대 운동이 폭발하게 된다. 1964년 3월 24경부터 학생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다.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계속되자 28일 김종필이 귀국하자 시위는 일단락되고 30일 박정희는 서울 11개 종합대학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김동필 오하라 메모를 비공식적으로 공개한다. 그리고 5월 20일이 되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 서울대 물리대 교정에서 학생 수천 명과 시민 천여 명이 모여 축민족적 민주주의 사망이라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벌어졌다. 이때 미학과 출신의 김지하가 조사를 썼는데 이날 이후로 학생 운동에서 중요 인물로 주목을 받는다.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 대한 박정권의 분노는 대단했다. 조사를 낭독한 송철호는 납치당해 고문을 당하고 의 사실이 밝혀지고 대학가와 사회가 끓게 된다. 6월 3일에 6-3 사태로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울, 수원, 대전 등지에서 1만 5천여 명의 학생이 거리에서 박정권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시위대는 효자동 쪽에 있는 조달청 앞까지 몰려가 청와대를 포위하는 형국을 이루고 오후 8시경에 해산했다. 6월 3일 오후 4시에 박정희는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3 운동을 이유로 선포된 계엄령 이후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에 비판적인 학생과 언론을 약화시키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선 6-3 운동 후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출하여 통과한다. 이 법에 반대했다가 여러 신문사가 표적이 되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강한 조치를 내리는데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민비연의 핵심 인물을 내란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한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 학생운동의 인물들을 검거한다. 북괴 노동당의 지령으로 남한의 인민혁명당을 조직했다는 조작으로 한 차 인혁당 사건으로 41명을 검거한다. 검거된 학생들은 6-3 운동을 벌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준비 없이 진행된 졸속의 한일협정의 진행에 따른 시민들의 저항과 그 저항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인 대응으로 결국 1965년 한일협정은 체결되고 해방 후 20년 만에 한일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우익들은 진정성 있게 반성할 생각이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가해자인 일본이 더 큰 소리치는 현실에서 굴욕적이고 준비 없이 진행된 한일협정은 다시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